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박태우 한국외국어대학 초빙 교수이자 현재 우리 공화당 상근 최고위원 겸 전략기획본부장님을 모시고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 문제로 뉴스 중심이 된 또 뉴스의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진로에 대해 우리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을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최고위원님은 영국 외무성 장학생 초빙으로 헐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고려대 연구교수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뭐 얼굴이 익으시겠지만 종편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패널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략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나오셨으니까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고영진 선배님 방송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과거에 방송을 많이 할 때 제가 자주 우리 고 선배님하고 패널로서 같이 또 토론도 하고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이 방송에 보니까 다른 방송에 비해서 품격이 있고 좀 시청자분들도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준에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신껏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 박 교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패널로서 이렇게 여러 차례 뵙고 또 보수 쪽에 어떤 그 논지랄까 이런 것이 매우 확실한 분이어서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과거에는 애국당이었죠. 대한애국당. 네,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을 맡으시다가 이제는 당명이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네. 우리 공화당 상근 최고위원 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겸사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최근에 리얼미터를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아마 지지율이 한 2, 3%?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뭐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새 좀 많이 고생을 하셔갖고 얼굴도 타셨는데 광화문 천막 이벤트랄까?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랄까? 이런 것에 성공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저희들이 5월 10일 날 대한애국당 시절이죠.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제가 주도해서 광화문에 텐트를 치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시작을 했죠. 그 가장 큰 명분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날 그 탄핵 인용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무리한 경찰의 공권력에 사망하신 5명의 의로운 여사의 죽음을 규명한다는 그런 취지로 서울시장과 당시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등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쳤는데 정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정치 변수들이 끼어들고 또 분향소도 차리고 이러면서 많은 애국 우파들이 행동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대한애국당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아시다시피 한 3주 전에 저희들이 당명까지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바꾸면서 홍문종 공동대표님이 들어오시고 인사들이 지금 영입이 되고 있는데 당세가 확장되면서 명분과 세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됐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침묵하고 비겁하게 숨지고 있을 때 2년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정권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134차에 이르는 태극 그렇게 됐습니까? 매주 서울역에서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20-30만 명까지 이렇게 끌어오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은 것이 이제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뭐 결코 한두 사람 영입하고 당명 바꾸고 텐트 치고 일시적인 건 아니다. 그동안에 고생한 2년의 그런 투쟁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그동안 뭐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숨바꼭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게릴라 천막 네네. 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3억 8천인가 이렇게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그 대집행 행정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예.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큰 돈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행정 대집행법에 보면 아무튼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그 비용을 대집행 대상한테 부과하게 됐는데 여기서 설명하려면 깁니다만 행정 대집행 자체가 법률적으로 요건도 맞지도 않고 또 과거에 헌법에서 저 대법원에서 또 판결한 관례란 이런 걸 볼 때 그 비용은 청구가 될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냥 서울시에서 얼음장 놓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야기지 법률 추정이 들어가면 그 돈 자체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 당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있어요. 예. 조원진 대표님 또 홍문정 대표님 그때 해산할 때 이렇게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단합을 하면 106개인가 160개의 천막을 치겠다. 그래서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또 관광도 하고 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정치 어느 집단이든 꼭 우리 공화당을 이야기한 건 아니든 어느 집단이든 또 시민단체든 와갖고 텐트 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갔다가 그냥 좀 그러니까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다시 천막을 지금 치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저 당에서 광화문 광장의 민주적 사용에 관한 법률안을 좀 제출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광화문 광장이 공공장소로 시민들이 편히 쉬고 산책을 하고 그런 장소도 되지만은 또한 우리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정당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헌법에 보장된 그런 의무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만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해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광화문 광장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나고도 4.16 그 당시 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한테 신고하지 않고 쳐서 4년 6개월을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상징성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어요. 천막수도 많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다 뭐 이제 와서 벌금만 부과하고 뭐 합법적인 건물 하나도 쳐놓은 상황인데 이거는 좀 그렇게 서울시 조례라든지 이런 측면에 접근하면 너무 협소한 것이고 헌법이라는 큰 테두리 에서 뭐 대한민국이 뭐 잘 되고 있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작동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뭐 그 말이 적시성이 있지만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통해서 그나마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민주적인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원진, 홍문종 어떻게 보면 투톱 시스템인데요. 네. 당세는 어떻게 됩니까? 뭐 당원이라든가 지구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앙당 차원에서 뭐 이렇게 세를 좀 부풀리고 있는 그런 수준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한애국당은 3대 사무총장을 9개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화당으로는 초대 사무총장을 하다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임 사무총장한테 그건 물려주고 상근직 채권을 하고 있는데 당세는 저희들이 그 어디한테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밀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매주 제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난 9개월 동안 2,000명에서 5,000명씩 당원이 늘어나고 책임 당원도 500~600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렇습니까? 우리 당은 정말로 진성당원이 운영하는 정당이에요. 국고부조금은 뭐 거의 없었고 그동안에 진성당원이 나는 당비하고 후원금으로 운영해온 정당이다. 그래서 숫자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 2030이라고 해서 100만 당원, 20만 태극기 집회 인원 확보보다 30만 책임당원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는데 적지 않은 당원입니다. 숫자는 여기서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수십만의 당원들이 정책적인 그런 일관성,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파에서 유일무하게 진성당원이 이끌어온 우파의 새로운 행동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네. 가장 궁금한 것은 홍문종 의원이 대표가 한국당에서 당시는 애국당이었죠. 대한애국당으로 이렇게 옮기시고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한 얘기 중에 뭐 인상적인 것은 이 우리 공화당의 창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나는 박 대통령과의 그러한 어떤 교감이 없이 정치 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의 소통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홍문종 공동대표께서 우리 당으로 오시기 전에 조원진 대표께서 그 내년 총선 전략으로 항상 한 이야기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1호 당원으로 모르고 총선을 치른다.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를 큰 명분으로 삼고 총선을 치른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홍문종 공동대표께서 이 당으로 오면서 또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줬어요. 사실 뭐 저도 안 만나봤습니다만은 그 유영하 변호사가 공식 법정 접견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국민적인 그런 어떤 표를 통한 잘못됐다는 걸 받아야 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무섭게 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테두리보다는 민중민주주의 또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로 틀이 바뀌는 상황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교안 씨는 너무 약해서 이미 보수 우파에서는 그 양반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오늘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그 양반. 네. 그러니까 지금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든가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은 건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대부분은 유영하 변호사가 공식 접견인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홍문종 전 대표님도 한 번인가는 가서 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당을 조원진 대표 홍문종 투첩 체제로 끌고 가라. 이런 메시지 우리 당에 왔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은 홍문종 의원이 그럼 거기 면회를 했다면은 면회 일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좀 들었는데 뭐 저도 뭐 거기에 네. 또 하나는 어느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박근혜 신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칭한 거 이거 실제 상황이다.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로 뭐 서청원, 이인재, 김태호 이런 분들도 걸어놓고 한 벌써 소위 명망가라고 알려진 분들 한 40여 명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뭐 시리즈로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들으셨죠? 봤죠? 아니, 저도 뭐 이야기를 듣고 사실입니까? 언론 보도도 봤는데 뭐 분명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40명, 50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몇 인사들은 하여튼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컨택이 되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좀 만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저쪽 보수 인사들이 우리 당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노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내가 그 숫자가 뭐 40명, 5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홍문종 의원도 당시 이렇게 한국당을 탈당하면서 입당을 할 때 제가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한국당 측에서도 지금 의사를 타진하고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여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당 측과도 지금 뭐 원내 말고 원내를 주로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뭐 세를 평가할 때 얘기하니까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도 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것도 뭐 추정치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이 당세가 계속 하루하루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본 느낌에는 뭐 추석이 오기 전에 정의당보다는 의석수가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내에는 원내교섭단체는 될 거다. 그리고 내년 2, 3월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은 수십 석의 그러한 현역 의원을 보유한 정당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 기호 3번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적인 흐름이라는 게 지금 보시기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당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유일한 행동하는 정당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시민들의 민심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자유한국당이 뭐 의석수가 112석 있고 뭐 이렇다고 그 당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보수 인사들이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의석수는 적지만은 지지세를 좀 키워주고 있다. 당원 늘어난 숫자도 가파르잖아요. 벌써 많은 분들이 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알려진 그 인사들을 보면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진, 참신한 인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물간 인사든가 아니면 앞으로 좀 늘어난다는 것도 결국은 한국당이라든가 타당에서 공천에서 밀린 사람들, 우리 언론용어로 이삭줍기 이걸 통해서 세를 불려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판론이 나온다면.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분명한 전제는 그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분명한 보수의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보수의 이념에 투철해야 되겠고, 또 우리 당에 오겠다고 해서 다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좀 검증 장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총선 전략으로서 저희 당이 구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만은 무조건 20, 30, 40대 깨끗하고 젊은 인재들을 저희들은 최소한 말이죠 70% 이상은 좀 해야지 이 당이 우리 당이 평소에 이야기해온 대한민국 보수파를 혁신하고 정말로 깨끗한 보수로 거듭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거를 좀 관철하는 그런 안 가지고 총선 프레임을 짜고 그 많은 젊은 인사들을 영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비판은 이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로서도 야권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 지지율의 조사가 맞느냐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보수가 이렇게 분열이 됐을 경우에 따라서는 공멸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창원 성산에서 보듯이 사실은 뭐 그때 대한애국당이었죠. 그 후보만 안 나왔더라도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표가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이런 창당과 앞으로의 그런 새 확장이 결과적으로 보수 분열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가장 큰 비난의 초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알다시피 창원 성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야권은 또 정의당, 또 민중당, 뭐 또 여러 바른미래당은 내가 야권 중에서도 뭐 반반 섞였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프레임을 좀 달리 짜가지고 가고 있는데 보수라고 꼭 하나로 합해서 선거를 하라는 법은 없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을 때 왜 더불어민주당이 야사당을 끼고 의석수를 불리려는 그런 아주 셈법도 복잡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보수당이 하나로 합하는 건 바보짓이죠.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총선을 치르면 일당이 맥시멈 120석, 130석 이상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러면 170석, 80석을 얻으려면 당이 합해서 치르는 건 자살행위고 오히려 나누어서 치러서 연합공천이라든지 이렇게 갈 때 의석수를, 보수 의석을 가장 늘리는 길이다.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안 맞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정치라는 게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왜 지금 좌파 진영은 왜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 말고 뭐 정의당도 있고 뭐 민중당도 있고 여러 상황을 왜 다 나눠서 선거를 치릅니까? 그 또 이유가 있잖아요. 또 연합공천도 있고 아마 그 전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공화당이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 전략 본격적인 선거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한국당과의 연합공천을 통해서 지역을 좀 나눠먹기라 할까 좀 분할하는 그런 쪽도 구상을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독자 생존보다는 오히려 연합공천 쪽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아직은 조금 이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니 그 말이 뭐 정치는 현실인데 제가 봐도 만약 하나 그 수도권, 경기 지역, 뭐 충청권 이런데 후보를 1대1로 냈으면은 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보수 진영의 목소리들이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공천 연대가 가능한 전국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에서는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통합 논리 이런 것은 현실 정치로 잘 보셔야지. 뭐 1대1, 1+1은 2다 이런 논리는 지금 안 되는 한국 정치이기 때문에 막판에는 그것 가능한 이야기 다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자칫 국민들 일각에서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연합공천 논리라는 게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저렇게까지 만든 사람들이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네. 여기서 공천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화당으로 쓱 자리를 옮겨가지고 연합공천으로 또 공천을 받으려는 그러한 좀 뭐라 할까 비열한 할까 꼼수랄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은 없잖아요. 다들 다 도망갔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런 인사도 어디가 있어요. 다 홍준표 씨한테 붙었고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서너 명이나 남았으려나. 뭐 이정현 전 대표도 어디가 있어요. 무소속으로.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냥 권력이 좋을 때 따뜻할 때는 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지금도 권력이 차지니까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고. 친박이라기보다도 당시 진박이라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고개 딱 숙이고 있더니 요즘에는 다 또 황교안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주요 보직들을 또 맡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분들 개인적인 처신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들이 우리 당에 온다, 우리 당이 뭐 받아준다는 그런 뭐 전제 조건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님 밑에 소유의식하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권력 밑에서 아부하다가 지금 뭐 자기 살기 바쁘지 소신 있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의미도 없는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 당은 여튼 이 나라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 걸고 과연 같이 할 수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는 또 정치 전문가들 또 뭐 패널들도 그렇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필패를 면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당, 우리 공화당, 또 바른미래당, 거기도 또 한국당 계열 과거에 뭐 한나라당 계열, 새누리당 계열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통합해서 힘을 결집해야만이 민주당과의 내년 총선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말하자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을 콕 집어서 통합의 대상으로 하겠다든가 어찌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은 그런 통합 노력들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공화당은 지금 한국당과의 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했잖아요. 전제 조건으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전제 조건으로 탄핵 5적은 일단 쳐내라. 김무성, 네. 유승민이 뭐 밖에 있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은 어차피 뭐 정치를 안 하겠다. 정계 은퇴라는 조건이죠. 네. 권성동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한 홍준표 씨까지 포함해서 그뭐 이해운 누구나 한 5명인데 네. 그 5명을 좀 쳐내고 그 다음에 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놨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계보가 의원 숫자가 김무성 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보가 홍준표 계보고 세 번째가 이제 저 황교안 저 계보로 돼 있는데 그 당은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공천 나눠먹기 하다 패싸움하다 끝날 당인데 이 다가오는 총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도 가지고는 뭐 과거처럼 뭐 문재인 정권이 똥볼 차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이미 진선 거고 네. 큰 명분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만큼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익 탄핵이 권력 찬탈이다. 그리고 그거에 초점을 말 그것을 규명하는 보수의 대동 단계를 통해서만이 다음 선거를 효과적으로 좌파 정권을 견제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은 내년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은 보수 자체의 명분도 없고
그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좌파 정권과 싸워가지고 그런 동력도 안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그런 단순 논리 가지고는 지금 해석이 안 돼.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비상식도 비상식이 아니에요. 끝으로 지금 가장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나서 뭐 특사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뭐 조만간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에 석방될 거냐. 어쨌든 내년 총선 전에는 석방이 되지 않겠느냐. 뭐 특사든 아니면 병보석이든 형 집행정지든 그렇게 될 경우 정치권에 상당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석방 문제라든가 앞으로 행보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렇고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를 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감금하면서 재판한 이 사실 국제사회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희 당도 많이 알리고 노래하고. 내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더 뭐 대법원에서 형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오래 이렇게 지금처럼 감옥소에 있는 거는 큰 부담이 된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후사가들은 또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분을 풀어놔야지 보수가 분열돼서 선거가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우려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지금 건강이 이렇게 썩 좋지 않다고 알려졌는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감옥에서 이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정권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만 뭐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밖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보수 정치권이 그분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다 두 가지 고민이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만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빨리 좀 그 대통령께서 편하게 건강 치유를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저희 당을 확고하게 지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당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나오시는 것이 좋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박태호 교수님, 저 개인적인 인연으로 통화를 하다가 출연 요청을 받으시고 흔쾌히 이렇게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태호 교수님, 우리 공화당 또 상근 최고위원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현주소라든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공화당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